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역사 얘기를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식민에 관한 역사 과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관한 소위 서양의 식민 세력들은 16세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11년도 포르투갈의 알버커키가 인도를 거쳐서 지금 말레이 반도에 싱가포르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말라카라는 항구가 있죠. 당시 말라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왕국이었고요. 이 말라카 왕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에 요새를 세우게 되는 포르투갈의 요새가 세워지면서 1511년도는 공식적으로 동남아시아 역사 속에서 서양 식민시대의 역사가 시작된 기점의 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서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의 마젤란이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태평양으로 나와서 반대편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필리핀의 세부시엄 앞에 막탄이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1521년도 마젤란의 막탄 도착입니다. 즉 필리핀 도착이죠. 그래서 스페인은 그때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기 서양에 의한 식민 세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7세기에는 바로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동남아로 진출을 했었던,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그 향신료의 엄청난 무역 이득을 바라보고 진출을 했었던 네덜란드의 시대가 17세기입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의해서 18세기가 되면은 이때까지 점차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에 대한 세력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식민 역사는 16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도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망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태평양 전쟁의 1945년 요 시기까지를 서양에 의한 동남아시아 식민 시대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럴 적에 제2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기간도 대개 설명상 한 3시기로 나눠서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1기가 16세기부터 18세기라고 한다면은 제2기는 19세기의 시작이죠. 즉 18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1870년대까지, 그 다음에 제3기입니다. 제3기는 1870년부터 바로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되는 1945년까지 이렇게 제3기의 시기로 나눕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제16세기는 이 두 나라가 식민의 시대를 열고요. 17세기는 동인도 회사를 내놓고 앞장섰던 바로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17세기, 18세기에 들어오면 1700년대는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에 가세를 함으로써 식민시대의 일기는 이러한 모든 서양 식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동남아뿐 아니고 물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도 전부 다 진출을 하게 되죠. 자, 일기는 그래서 이렇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내륙으로 진출을 해나가는 섬 전체 또는 대륙부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의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서부터 모든 땅을 한꺼번에 다 차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전략적으로 포르투갈이 됐건 스페인이 됐건 또는 네덜란드가 됐건 영국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주로 항구를 식민화시키면서 그 항구를 통한 소위 중상주의 무역,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나던 그러한 향신료라든지 또는 사탕수수 이러한 것들을 재배해서 옮기는 그러한 중상주의 무역을 주로 일으켰었던 시대가 식민 1기, 기간적으로는 제일 길죠. 예. 자, 그런데 제2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영토적인 확장까지 늘어나는, 특히 제2기의 시대는 1800년대 초서부터 1870년대까지거든요. 이거는 유럽에서의 대결하고도 유사한 맥락인데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됐었던 본격적인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 쟁탈 시기.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도 상당한 지역들이 이제는 항구라든지 해변을 떠나서 내륙까지도 식민의 영토를 넓혀가는 그러한 시기가 이 제2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제3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1870년부터 1945년 일본의 태평양 전쟁 폐망 때까지의 기간이거든요. 이 제3기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시대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자, 왜냐하면요, 1870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유럽에서 보불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이 보불 전쟁은 프러시아와 프랑스 간에, 이 프러시아는 이제 독일의 전신이죠. 그래서 프러시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고, 여기서 프러시아가 승리를 합니다. 즉, 독일이 승리를 하면서 이 독일도 통일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점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사항은요, 1870년 보불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14년, 즉 한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 4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넘쳐나는 유럽의 군사력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에 보스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에 총성이 울리게 되죠. 하여튼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영국으로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지배 시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도 넘쳐나는 군사력과 그 영토에 대한 야심이 프랑스에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를 식민화하는 쪽으로 그 힘을 발산시킨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모든 지역들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전부 영국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이런 소위 식민지로 전부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암울한 제국주의의 시기에 봉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또한 하나 중요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점이 되는 해가 1869년인데요. 1869년은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된 해입니다.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돼서요, 지중해로부터 인도양 쪽으로, 나아가서는 동남아 쪽으로 그야말로 직선 코스가 열리는 것이죠.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동남아 쪽으로 나아갔던 항해길이 그야말로 지중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직통으로 나아가는 직선길이 열린 해가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고요. 그 넘쳐나는 힘과 군사력은 결국 기선에다가 모든 무기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아프리카가 됐건 동남아가 됐건 인도 지역이 됐건 진출해 나가는 그런 문이, 제국주의 시대의 개척의 문이 그야말로 활짝 열린 시간이 1869년,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서부터 1945년까지를 전 세계가 이러한 제국주의 식민 세력에 의해서 식민화된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전 세계의 지배 시기였던 이 시기가 1945년도,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은 1941년도에 시작을 해서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이 세력들이 자기의 구식민 영토에 다시 복귀를 하는 해가 사실은 1945년이 됩니다. 그래서 식민 시기의 끝은 어간 1945년도지만 1945년을 기점으로 다시 복귀해서 자기 식민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미국이나 이러한 세력들, 또는 스페인이나 하는 이러한 포르투갈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다시 한번 소위 독립운동의 어떤 기운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기간이 1945년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독립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지도자들이 겪었던 과정인데요. 이것도 크게 나눠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즉, 평화적으로 구식민 세력과 일종의 협상과 협의에 의해서 평화적인 독립을 얻었던 나라가 있는 반면에, 다시 돌아온 식민 세력과 오랜 피를 흘리는 유혈투쟁 과정을 거쳐서 겨우 독립을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라들로 동남아시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서 독립을 얻게 됐었던 나라의 예를 들면은 미얀마, 과거 버마죠. 아웅산 장군과 영국의 판농 협의에 의해서 버마 연방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평화적인 협상의 결과로서 버마 연방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필리핀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이 지배를 했었던 필리핀이죠. 필리핀이 결국 타협에 의해서 협상의 결과로 1946년도에 필리핀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독립이라든지 또 하나가 말레이시아의 독립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957년도, 그다음에 1963년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독립의 확대 과정인데요. 이것은 영국이 지배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연방까지 영국이 지배했던 싱가포르까지 포함을 해서 식민지를 다 내놓으면서 떠나게 되고 이것이 평화적으로 독립을 얻는 과정으로 귀결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이게 영국이 가졌던 식민지가 바로 브루나이거든요. 1984년도에 브루나이 왕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영국은 최종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 지배권을 다 내놓고 이제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례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독립투쟁을 거쳐서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게 독립을 얻어낸 사례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지역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네덜란드가 독립 인도네시아를 선언을 했었던 인도네시아의 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무려 4년간에 걸친 지루하고도 유혈 사태가 난무하는 그러한 게릴라 독립투쟁 과정을 겪습니다. 결국 1949년도에 유엔의 압력이죠. 유엔의 압력도 있게 되고 외교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수카르노 제1대 초대 대통령이 네덜란드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얻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독립을 보면서 아쉽지만 손을 털고 나가게 된 해는 1949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인도차이나 지역이죠. 프랑스가 지배했었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지역들인데 이게 프랑스가 처음에는 다시 1945년도에 복귀를 하면서 그 독립하려고 했었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전부 다 무력으로 누르게 되고 1945년부터 1953년, 54년까지 지루한 대프랑스 항쟁이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주로 왕정 세력이라기보다는 주로 공산 당 세력들이 이 프랑스 세력에 맞서는 독립을 얻기 위해 투쟁을 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한 시기가 바로 1945년부터 50년대 초까지의 상황이고요. 네. 캄보디아 1953년, 라오스가 54년, 그 다음에 호치민이 지도했었던 월맹이 프랑스를 DNDF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가 이제는 손을 다 들고 완전히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손을 떼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물론 17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베트남만 독립을 가져오고 남부 베트남을 분단시켜 놓고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게 1954년도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195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프랑스의 식민 세력도 인도차이나 땅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독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평화적으로다가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었던 나라가 있는 반면에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항쟁을 거쳐서 독립을 쟁취했었던 그러한 사례들이 또한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다. 이것이 독립운동사와 독립의 과정에 대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식민 역사의 과정 1, 2, 3단계와 그 다음에 독립의 과정의 차이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남아 역사에 대한 좀 정리라든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